엄마, 제발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매사에 유난을 떨어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아들의 폭언이 끝나자마자 날아온 손바닥이 어머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72번째 생일날 아들은 그렇게 어머니를 때리고 차가 식구들과 웃으며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한 달 뒤 돌아오면 모든 것이 그대로일 거랍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의 마음에 새긴 규멍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복수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어머니라는 이름을 법언한 여자의 차가운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른 아침 김순애는 정성껏 그린 위엽국에서 피어나는 구수한 냄새를 맡으며 벽에 걸린 낡은 괴중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뽀얀 국물이 냄비 안에서 부드럽게 끓어오르는 소리만이 정확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죠. 오늘은 순애의 72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평소면 9시면 일어나는데 왜 여태 안 일어나지? 시계는 벌써 오전 10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고 굳게 닫힌 아들 부부의 안방문은 열리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 사부인 일어나셨어요. 순애의 뒤에서 며느리 예진의 친정 엄마 박미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중국에 거주 중인 예진의 친정 부모님이와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그들이 온 뒤로 집안의 고기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게 느껴졌죠. 아, 네, 일어나셨어요. 사돈 애들이 아직 자나 봐요. 순애는 답답한 속을 달라며 국자로 미역국을 휘저었습니다. 30분 후 순애는 조심스럽게 아들 부부가 있는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자 안에서 무언가 서랍을 열고 닫으며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똑똑똑 순애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예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아, 네, 잠깐만요. 짜증이 섞인 듯한 대답에 순애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순애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방 안은 온통 옷가지로 어지러웠고 석준과 예진은 바닥에 커다란 여행 가방을 펼쳐놓고 짐을 싸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죠.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너희들 이게 다 뭐니 어디 가는 거니? 그제야 예진이 들고 있던 블라우스를 가방에 쑤셔 넣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들었나 봐요. 오늘 친정 부모님 모시고 괌으로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다음 주가 저희 엄마 생신이라서요. 이참이 한 달 정도 푹 쉬면서 바람 좀 쐬고 오려고요. 그 순간 순애는 목구멍까지 오늘은 내 생일이다. 라는 외침이 치매로 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의 무심한 얼굴과 며느리의 얄미운 미소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그러니 그럼 가기 전에 밥이라도 한술 뜨고 가. 내가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였는데. 순애는 애서 입꼬리를 울리며 씁쓸하게 말하고는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예진의 어머니 박미자가 하품을 길게 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진의 곁으로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했습니다. 어요, 방도 초받아진 데다 침대도 아니라서 밤새 허리가 아파 죽는 줄 알았어. 여기 정말 불편해서 하루도 더는 못 있겠네. 그 목소리는 부엌에 있는 순애의 귀에 가시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순애의 머릿속에 불현듯 3일 전에 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며느리 예진은 순애에게 살갑게 웃으며 말했었죠. 어머님, 저희 엄마 아빠가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립다고 하셨어요. 잠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집에 며칠만 머무르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요리도 잘하시니까 여기 계시는 동안 한국 음식 실컷 좀 드시게 하고 싶어요. 그때 옆에 있던 아들 석준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방이 4개뿐인데 하나는 창고로 쓰고 있어서 좀 그렇잖아요. 장모님, 장인 어른을 창고방에서
주무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엄마가 며칠만 좀 불편하시더라도 창고방을 써주시면 안 될까요? 분명 부탁하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늙은 엄마를 향한 명백한 무시와 냉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순애는 자신의 방을 내주고 먼지 쌓인 창고방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때 순애의 사부인 박미자의 앙칼진 목소리가 순애를 3일 전 기억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어머, 배고파 죽겠는데 밥은 다 된 건가요? 순애는 아무 말 없이 서둘러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일상에 놓일 줄 알았던 미역국과 소박한 반찬들이 하나 둘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사이에는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죠. 그 침묵을 깬 것은 박미자였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며 석준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윤서방, 요즘 사업은 괜찮게 돌아가고 있나? 자네 하나만 믿고 내 금쪽 같은 딸을 한국에 보냈는데 이 장모 체면은 좀 세워져야 하지 않겠어? 그 말에 석준의 얼굴이 순간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순애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박미자도 이미 눈치채고 압박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박미자가 자신의 앞에 놓인 미역국 그릇을 보며 비꼬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나, 근데 사부인 다음 주가 제 생일인 건 또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미역국까지 끓여주셨어요? 정말 고맙기도 하셔서. 평소에도 순애를 촌스럽고 무식하다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박미자였습니다. 그 비아니언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순애는 홧김에 미역국을 한술 크게 떴다가 그만 사례가 들리고 말았습니다. 콜로, 콜로, 콜로. 격한 기침과 함께 순애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국물과 미역줄기들이 맞은편에 앉아있던 예진의 새하얀 원피스 위로 튀었습니다. 만지고 그 순간 예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악다구니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아, 진짜 어머님, 이게 뭐예요? 저 이거 이번 여행 가려고 큰맘 먹고 산 새 옷이란 말이에요. 예진은 손수건으로 옷에 묻은 얼룩을 신경질적으로 닦아내며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미안하다. 예진아, 내가 닦아줄게. 잠깐. 순애가 일어나 젖은 행주를 가지고 예진 앞으로 왔을 때 예진이 또 한 번 비명을 질렀죠. 그 더러운 행주를 어디에 가졌다 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순애도 참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깟 조가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사람 잡을 듯이 소리를 질러 너희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알고 이 난리를 피우는 거야. 순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 위에 있던 미역국 냄비를 통째로 들고 가 싱크대에 모조리 쏟아부었습니다. 찰랑찰랑 엿석 끓인 미역국이 허무하게 하수구로 사라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미자가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찌찌찼습니다. 세상에, 이게 지금 무슨 망치한 짓이야. 교양 없게 그때 가만히 있던 아들 석중이 어머니를 향해 버럭거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제발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돼. 왜 이렇게 매사에 유난을 덜어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아들의 그 한마디는 순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너야말로 정신 좀 차려. 순애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석준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세게에 내리쳤습니다. 장모 앞에서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한 석준은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철소 순식간에 석준의 손바닥이 허공을 갈라 순애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짝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순애의 고개가 옆으로 확 돌아갔습니다. 시끄럽던 집안은 순식간에 싸늘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순애는 얼어붙은 채 화끈거리며 부어오르는 자신의 뺨을 떨리는 손으로 감쌌습니다. 석준은 자신이 저지른 짓의 순간 놀란 듯 했지만 아내와 장모의 시선 앞에서는 차마 사과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러다 비행기 놓치겠어. 진짜 여행 가는 좋은 날
기분 다 망쳤네. 다들 빨리 나가요. 예진이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석준 씨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예진과 그녀의 부모 석준은 더 이상 순애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둘러 짐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이 끔찍한 집을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광하고 현관문이 무정하게 닫혔습니다. 순애는 차가운 현관문의 등을 기댄 채 그들이 떠나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거치는 소리, 캐리어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모든 소음이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아들 내외와 사돈 식구들이 남기고 간 요란한 소음의 잔재가 사라지자 집안은 이내 주의 죽은 듯한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마치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발걸음을 뛰는 것조차 힘이 들었죠. 간신히 몸을 이루긴 그녀는 텅 빈 식탁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위해 차렸던 음식들은 이제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차갑게 식어버린 잔반으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가 낡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의 손이 남기고 간 땀의 열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그 뜨거운 통증은 심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날카로운 파편처럼 바뀌는 듯했습니다. 무심코 거실벽에 걸린 거울을 보자 그 속에는 한쪽 뺨이 시뻘겋게 부어오른 늙고 초라한 여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뺨을 맞을 만큼 잘못했나? 순애는 메마를 입술로 혼자 말을 중얼거리며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순애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놓인 낡은 자개의 서랍장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비저거리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맨날의 가장 깊숙한 곳에 낯익은 누런 서류 봉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선명한 붉은 도장이 찍힌 빼빼빼한 서류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등기권리증. 순애는 그 서류를 펼쳐 들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붉은 인주자국 위로 찍힌 그녀의 이름 석자 김순애는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와 함께 소유자 명의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순애는 등기권리증을 주인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건 내가 평생을 바쳐 이뤄낸 내 집이야. 순애의 머릿속에는 젊은 시절의 기억이 판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장 재봉 트랍에서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했던 날들, 자신은 하루 한 끼를 굶는 한이 있어도 아들 석준의 학비와 용돈만큼은 단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던 시간, 이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유한 집안을 가르며 요란하게 핸드폰 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들짝 놀란 순애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액정에는 친구 미자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네야. 나야. 근데 목소리가 왜 그렇게 잠겼어? 무슨 일 있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오랜 친구 미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순애는 애써 닫아 어떤 감정의 수문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자야, 나 어떡하면 좋을까? 너 오는 거야? 순애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말을 해봐. 순애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끔찍한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생일날 아들에게 무참히 뺨을 맞은 이야기와 사돈 식구들 앞에서 당해야 했던 모욕, 그리고 모두가 떠나버린 턱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지금까지의 상황까지 말이죠. 이야기를 다 들은 미자가 전화기 너머에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그 천하의 목술로 너한테 손찌검을 했다고? 그 자식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 너무 억울하고 분해. 오늘 내 생일인데. 순애야, 그 집 네가 평생 피담으로 일거는 김순애 집이야. 네 집에서 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 미자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순애는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자야, 혹시 네가 예전에 나한테 줬던 그 변호사 명함 기억나니? 응. 아, 황 변호사님, 명함 당연히 기억하. 왜 무슨 일인데 그거 아직 안 버리고 갖고 있었어? 미자가 금세 기억을 해냈습니다. 순애는 전화를 끊지도 않은 채 서랍을 다시 뒤져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명함을 찾아냈습니다. 모서리는 조금 달아 있었지만 황민호 변호사라는 이름과 전화번호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미자여, 찾았다. 나 이분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겠어. 변호사님은 갑자기 왜 정말 고맙다. 미자야, 너 아니었으면 나 혼자 끙끙 앓다가 병났을 거야.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 끝난. 전화를 끊은 순애는 한참 동안 손에 준 명함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 때문에 글씨가 희미하게 흔들려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강철처럼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법률사무소 명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요. 어떤 문제로 상담을 원하시는지요? 부동산, 그러니까 집 문제 때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내일 오후 2시는 어떠십니까? 그때 오시면 변호사님과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순애입니다. 네, 김순애님,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오실 때 등기권리증 같은 관련 서류가 있으면 꼭 챙겨 오시고요. 전화를 끊은 순애는 손에 준 등기권리증을 다시금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염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텅 빈 거실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은주렸습니다. 단 한 번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그저 돈이나 내어주는 늙은 기계에 불과했을 뿐이야. 순애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망설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뺨을 맞았던 그날의 지독한 치욕이 모든 미련과 연민을 남기면 없이 불태워버렸던 것입니다. 순애는 등기 권리증을 소중히 가슴에 품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 아파트 단지에는 집집마다 따뜻한 불빛이 하나 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가족들이 모여 앉아 도란도란 저녁을 먹고 있겠지만 자신은 이 넓은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로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옥 불처럼 끓어오르는 복수심과 함께 차가운 계획이 싹 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오후 그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고 자신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밤사이 붓기는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치우기의 증거처럼 희미하게 남아있는 뺨의 붉은 손자국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크게 내쉬고 서랍 안에 있던 등기권리증을 가방에 챙겨 집을 나섰죠. 잠시 후 도착한 변호사 사무실엔 낯선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상담실로 안내된 순애는 자신의 맞은편이 앉은 황민호 변호사를 마주했습니다. 온화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만은 감추지 못하는 남자였죠. 안녕하세요, 황민호입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황 변호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애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책상 위로 밀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서류 좀 봐주시겠어요? 황 변호사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봉투 안에 등기 권리증을 꺼내 들고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던 그의 미간이 살짝 좁아졌습니다. 네,
김순애님 명의 아파트 등기 권리증이 맞군. 그런데 이 집에 무슨 문제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집을 팔 생각입니다. 순애는 황 변호사의 말을 자르며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황 변호사는 적잖이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물었습니다. 집을 파시겠다고요? 그런데 그게 저와 상담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들 내외가 지금 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한 달 동안 아들 내외는 해외에 나가 있을 겁니다. 그 한 달 안에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집안에 있는 두 사람의 집을 전부 창고에 처박아 버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마치 외워온 대사를 읊는 듯한 순애의 말에 상담실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황 변호사는 서류여서 눈을 떼고 눈앞의 순애를 다시 한번 찬찬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단순한 분노 이상의 것을 읽어내는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집은 온전히 어머님 소유의 재산이니까 집을 팔든 세를 놓든 그건 전적으로 어머님의 자유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죠. 황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펜을 들었습니다. 다만 아들님 내 외의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시면 나중에 재물손괴로 고소당할 비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사업체에 불러서 보관 창고에 맡기시고 영수증은 철저하게 챙겨도 싶어요. 나중에 그 비용까지 전부 참고해야죠. 정말로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소유권이 이렇게 명확한 이상 걱정하실 것 하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애는 자신도 모르게 꽉 쥐고 있던 주먹의 힘을 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왜 이 집을 이렇게 급하게 내놓으시려고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미자 씨 지인이 쉬다 보니 조금 더 제가 신경이 쓰여서요.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순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제 집인데 저는 어느 순간 이 집의 존재감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순간 황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펜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어머님이 결심하신 거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을 빨리 팔 수 있을까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서 조건만 맞으면 빠르게 거래될 수 있어요. 제가 신뢰할 만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서 매물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황 변호사는 지체 없이 자신의 명함 뒤에 다른 이름과 번호를 적어 순애에게 건넸습니다. 상담을 마친 순애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등은 꼿꼿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김 실장님 되십니까? 방금 황위로 변호사님께 소개받은 사람입니다. 집을 팔려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응대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언제쯤 찾아뵈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아무 때나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럼 오늘 저녁에 바로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는 동네 마트에 들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갈치와 며느리가 노래를 부르던 과일 코너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기 혼자 먹을 작은 두부 한 모와 애호박 하나만을 사서 계산대에 섰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애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어머님 취향은 촌스럽다며 들여놓은 번쩍이는 대리석 식탁, 과집채만 한가족 소파 전부 순애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돈으로 산 거야. 그런데 왜 내가 구석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을까? 순애는 대리석 식탁을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얼음장 같은 감촉에 그녀의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약속대로 부동산 김 실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집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야 집 좋네. 이 정도면 내놓자마자 금방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하시는 조건이 있으십니까?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통첩처럼 말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가격은 어느 정도 맞출 생각이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 실장은 그녀의 비장한 표정에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순애의 아파트에는 급매를 알리는 부동산 업자의 안내판이 붙었습니다. 반격의 서막이었습니다. 부동산 김 실장의 구두 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현관문 잠금 장치가 철컥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이제 정말로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순애는 작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순애의 방은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었죠. 아들이 사업이 망해 자신들의 집이 경매로 날아가 이 집에서 함께 살자고 한날 며느리 예진이 이 집에서 안방을 쓰겠다고 했을 때 순애는 별 말 없이 이 작은 방으로 옮겨왔었습니다. 순애는 삐걱거리는 낡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장에서 몇천 원 주고 산 헐렁한 몸빼바비와 색바랜 티셔츠들이 그녀의 처지를 대변하듯 구겨져 있었죠. 그 초라한 옷 가지들 사이에서 오래전 세상을 떠난 남편 윤성철이 난생 처음 받은 보너스를 몽당 털어 그녀에게 사준 원피스를 꺼내들었습니다. 비가에 아직도 생생한 남편의 목소리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순애야, 평생 고생만 한 당신한테 이런 거 하나 못 해줘서 자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이거 입고 이제부터는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 그 다정했던 목소리 따뜻했던 눈빛을 떠올리자 순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원피스를 소중하게 접어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에어선 화장대 서랍을 열자 달콤 달아 무늬가 희미해진 노란 꽃무늬 선수건이 나왔습니다. 신혼 초 남편이 수줍게 내밀었던 첫 선물이었습니다. 순애야, 이걸로는 절대 슬픈 눈물 닦지 마. 깊어서 웃을 때만 쓰는 거야. 약속해. 순애는 그 선수건을 얼굴에 묻고 숨죽여 흥을 깼습니다. 아들에게 뺨을 맞던 날 밤에도 그녀는 이 선수건을 입에 틀어막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차마 죽은 남편에게는 들려줄 수 없는 서러운 울음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래도 되는 거죠? 내가 내 아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대답 좀 해줘요. 한참을 옳던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약해져서는 안 됐습니다. 거실로 나간 그녀의 눈에 집안을 가득 채운 흉물스러운 가구들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예진이 어머님 친구들한테 자랑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죠. 라면 악을 써서 사게 만든 던저기는 대리석 식탁은 마치 차가운 묘비석처럼 보였습니다. 순애는 손님용이라며 자신은 앉지도 못하게 했던 거대한 가죽 소파에 처음으로 몸을 던지듯 앉았습니다. 그녀의 낡은 소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비싼 소파였지만 느껴지는 것은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내 돈으로 산 소파인데 정작 나는 편하게 앉아본 적도 없네. 그녀가 쓴 웃음을 지으며 일어서를 던 순간 집안의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전압의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집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나? 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현금을 산 더미처럼 쌓아두고 집을 구하던 알부자입니다. 순애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요? 그럼 언제 보러 오신다고 하나요? 내일 오전에 오신다고 해. 그리고 현금으로 거래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현금으로요? 네, 대출 없이 전에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세요. 조금만 맞으면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애는 기뻤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애는 집 정리를 계속했어요. 하늘이 죽은 남편이 그녀를 돕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아들 내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온갖 명품들이 토사물처럼 널며 있는 파묘개 소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전에 핸드백들이 시체처럼 진열되어 있었고 석준의 골프채는 금방이라도 누군가를 후려칠 것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거대한 쓰레기들을 치우듯 그것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을 열어 속옷가지를 정리하던 그때 그녀의 손에 핑크색 표지의 다이어리 하나가 잡혔습니다. 예전의 가게 보였습니다. 무심코 첫 장을 펼친 순회의 눈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님 통장에서 용돈 확보 500만 원, 어머님 적금께서 인출 1000만 원으로 신상백 구입, 성공 어머님 보험금 횟수 800만 원으로 석준 씨 골프채 교체. 순회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하고 터져나온 웃음은 어느새 눈물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나는 가족이 아니라 돈지가 뼈였구나. 비밀번호만 누르면 돈이 나오는 늙고 병든 현금인 출기였어. 그날 저녁 순애는 냄비찌 끓인 라면에 찬밥을 말아먹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식사였지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의 맛을 느끼게 해준 최고의 만찬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작은 노트에 연필로 꼭꼭 눌렀었습니다. 새로운 나를 위한 계획. 첫째, 작은 집을 얻어 남편의 선택과 모든 가구들로 채울 것. 둘째,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어 남은 인생을 위한 자금을 모을 것.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하나씩 적어가니 마음이 차근차근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순은애는 조용히 찬밥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 하나하나 마다 가족들이 모여 살고 있겠지만 순은애는 더 이상 그런 가족이 그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은애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뱀을 맞았던 그날 이후로는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여느 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금 사장이 집을 보러 오기 전에 집 정리를 마저 해야 했어요. 순은애는 쓰디쓴 커피 한 잔을 타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거실을 비추는 순간 순은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귀가를 찢을 듯 울리던 재봉틀 소리와 함께 그녀의 기억 속 시간은 무심하게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30살의 젊은 순애가 있었습니다. 카치만 공장한 수십 개의 재봉틀이 일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먼지가 자욱한 공기 속에서 순애의 손가락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대였습니다. 작업 반장이 맨 앞줄에 서서 손바닥을 짝짝 쳐대며 말했습니다. 주목, 오늘도 야근입니다. 수출 물량을 맞춰야 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힘들더라도 힘내서 물량 맞춰주세요. 아휴, 맨날 야근이야. 힘들어 죽겠네. 옆에 앉은 동료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순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아들 석준이 집에서 홀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단돈 몇 분의 야근 수당이 더 잘실했죠. 그 시절 남편 윤성철은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공사 현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힘든 생활 속에 지쳐 있었습니다. 결국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 내 집 한 칸을 마련하고 아들 석준의 학비를 대려면 순애도 열심히 일을 해야 했었죠. 밤 10시가 훌쩍 넘어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가면 어린 석준이 졸린 눈을 비비며 현관문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와 보고 싶었단 말이야.
우리 아들 미안해. 엄마가 돈 번을 안 늦었어. 배고팠지. 순애는 먼지 쌓인 작업복을 입은 채로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의 보드라운 살결과 따뜻한 체온이 하루의 모든 피로와 서름을 눈 녹듯 녹여주었습니다. 순애의 품에 안긴 어린 석준이 해맑게 웃으며 속삭했습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 사줄게. 엄마 호강시켜줄 거야. 진짜야. 순애는 그 사랑스러운 약속 하나에 지옥 같은 밤샘 노동도 기꺼이 견뎌낼 수 있었어. 그럼 우리 석준이가 나중에 커서 엄마 호강시켜줄 거지. 엄마는 우리 아들만 어린 아들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 밀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신은 해진 옷을 기워 입고 하루 한 끼를 굶는 날이 허다했지만 아들만큼은 이 세상 누구보다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땀과 눈물은 차곡차곡 쌓아 마침내 5년 만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자신의 이름이 찍힌 등기 권리증을 받아들던 날의 벅찬 감동을 순애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집주인이야. 우리 집이 생겼다고. 순애는 남편에게 등기 권리증을 흔들어 보이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전부 당신 덕분이야. 순애야, 정말 고생 많았어. 하지만 집을 산 후에도 순애의 고된 노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학생이 된 석준이 어느 날 입을 대빨 내밀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엄마 반에서 나만 하고 난다며. 애들이 나보고 거지래. 석준아,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돈 더 벌어서 우리 아들 학원 꼭 보내줄게. 그날부터 순애는 더욱 독하게 일했습니다. 남들이 마다하는 주말 근무도 밤샘 야근도 자처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재봉틀 바늘에 깊게 찔려 기가 철철 나도 천으로 대충 동여매고 다시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피담으로 채운 끝에 마침내 석준을 동네에서 가장 좋은 학원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꼭 1등 할게. 새 학원 가방을 메고 기뻐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순애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온몸이 부서져도 좋았습니다. 아들의 저 웃음 한 번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통도 감내할 수 있었던 과거의 시간이 순애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들 석준이 이멜 8살이 되던 어느 화창한 봄날, 엄마 저 왔어요. 그리고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들어서는 아들 석준의 뒤로 눈부시게 하얀 원피스를 입은 한 젊은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바로 지금의 며느리 장혜진이었습니다. 잡티 하나 없는 뽀얀 피부에 공들여 화장한 얼굴은 순애 눈에는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장혜진이라고 함.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공손한 태도. 순애는 첫눈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우리 석준이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인 줄은 몰랐네. 순애는 활짝 웃으며 예진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때 예진이 등 뒤에 숨기고 있던 고급스러운 보자기를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척 보기에도 값비싸 보이는 한우 선물 세트였습니다. 어머님, 약소하지만 받아주세요. 세상에 이런 귀한 걸 뭐라로 사왔어요.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석준 씨가 어머님께서 소고기를 제일 좋아하신다고 귀띔해 주더라고요. 예진이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를 허투루 듣지 않은 그 세심한 배려에 순애의 마음은 이미 눈 녹듯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며느리감이 될지도 모르는 예진을 위해 평생의 요리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는 저녁상 앞에서 예진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복스럽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잡채는
난생 처음 먹어봐요. 그래요. 입에 맞는다니 정말 다행이네. 이건 우리 석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다음번엔 예진 씨 좋아하는 것도 많이 해줄게요. 식사가 끝난 후 예진은 당연하다는 듯이 부엌으로 향하며 팔을 거덕 붙였습니다.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편히 앉아 계세요. 아니야, 처음 온 손님인데 내가 금방 할 테니 거실에 가서 쉬어요. 손님이라뇨. 전 앞으로 한 식구가 될 사람인데요. 한 식구 그 달콤한 말 한마디에 순애는 예진을 이미 딸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예진은 수시로 순애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내년은 늘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고 순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살갑게 그렸습니다. 어머님, 이 반찬은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어머님, 그 스카프 어디서 사셨어요? 잘 색깔이 어쩜 이렇게 고우세요? 순애는 완벽하게 계산된 예진의 연기에 감쪽같이 속안 넘어가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순애는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예진의 집안 배경에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 석준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예진이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는 여자예요.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예진의 부모 박미자와 장철현은 겉으로는 더 없이 교양 있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순회의 낙은 아파트를 둘러보는 그들의 눈빛 속에는 감출 수 없는 격렬과 미묘한 오월감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결혼식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호화로웠습니다. 예진 쪽 하객들이 입은 명품 옷들 사이에서 순애는 자신이 시장에서 빌려 입은 낙은 한복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져 자꾸만 등이 굽었습니다. 순애는 아들 내외의 결혼을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이나 다른 없던 적금을 깨 전 재산에 가까운 1,000만 원을 축의금만 봉투에 담았습니다. 어머님, 이렇게나 많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받아요? 예진은 놀라는 척했지만 두툼한 돈 봉투를 받아채는 그녀의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순애는 그저 아들 내외가 돈거정 없이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예진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예진은 석준과 순애의 집에 방문해 소파에 앉아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저녁에 친구들 모임 있는데 용돈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용돈 얼마나 필요한데, 한 50만 원이면 낼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인데 다들 남편들이 사준 명품 가방 하나씩은 들고 나오거든. 저만 빈손으로 나가면 석중 시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순애는 기가 막혔습니다. 50만 원이 미집게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아가, 그 돈은 좀 너무 큰 돈 아니. 그 순간 그녀의 입가에 걸려있던 상냥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죠. 어머니, 며느리 기 좀 세워주세요. 이게 다 어머니 아들 얼굴에 먹칠하지 않으려는 거잖아요. 결국 순애는 그날 생활비로 쓰려던 적금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해지해서 예전에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순애의 피를 빨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석준 오빠가 친구랑 대박 사업 아이템을 하나 찾았대요. 어머님,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부동산 투자 정보예요.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해요. 아들 석준은 어느새 예전에 옆에서 똑같은 소리를 응조리는 앵무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믿어줘. 내가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갚을게. 정말이야. 순애는 아들의 성공을 바라는 어미의 마음으로 평생을 모은 노후 자금을 망설임 없이 내줘왔습니다. 5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밑받은 독에 물 붓기처럼 순애의 통장 잔고는 속절없이 줄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저희 장인 어른이 중국에서 사업 자금이 급하시대. 어머님,
석준 오빠 차가 고장났는데 수리비가 온갖 거짓말과 핑계가 난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애가 병원에서 종합 검사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검사비로 30만 원을 내야 했는데 통장에는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며느리 예진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진아, 미안한데 내가 병원비가 좀 모자라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예진은 귀찮다는 듯이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돈 없어. 카드감 내내라 허리가 휴일 지경이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돈도 안 보시면서 어디다 그렇게 돈을 쓰세요? 돈 관리를 좀 잘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애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하수구에 쏟아붓듯 가져다 쓴 장본인이 할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순애는 그들에게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비밀번호만 누르면 돈이 나오는 늙고 병든 현금인 출기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몇 년 뒤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집이 빚더미에 올라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석주는 사색에 된 얼굴로 순애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제발 제발 우리 좀 받아주라. 갈 곳이 없어. 어미는 자식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결국 아들 내외를 자신의 집으로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사짐을 풀자마자 예진은 당연하다는 듯이 안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신혼부부인데 저 작은 방에서는 너무 불편해요. 저희가 안방 쓸게요. 결국 순애는 자신의 평생이 담빈 안방까지 내어주고 벽도 들지 않는 작은 골방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아, 순애는 깊은 한숨과 함께 아득했던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고 있었다. 어릴 때 그토록 사랑스럽고 다정했던 아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순애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날의 희생에 대한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때 자신은 그것이 최선이랍니다. 아들 내외의 배신과 착취로 점철된 과거의 기억들을 모조리 끄집어낸 순애의 눈빛은 이제 그 어떤 미련이나 연민도 남아있지 않은 차가운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씨마저 완전히 꺼져버린 바로 그때 시계는 정확히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이었습니다. 딩동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순애는 흐트러지 맘는 자세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부동산 김 실장이 온화한 인상의 중년 남성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51호 한 김동호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김동호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 사장은 깍듯하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선한 눈매에서 순애는 왠지 모를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순애는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었습니다. 김 사장은 집 안에 들어선자마자 감탄사를 터뜨리며 집안을 꼼꼼하게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니아, 집이 정말 좋네요. 남양이라 그런지 벽도 잘 들고 아주 환합니다. 방은 4개에 화장실이 2개 맞죠. 순애는 각 방을 안내하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김 사장은 다른 방들은 쓱 둘러보았지만 순애가 아들 내외에게 빼앗겼던 안방에서는 유독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 바깥을 확인하고 벽지를 꼼꼼하게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방이 정말 넓고 채광이 좋군요. 저희 아이들이 쓰면 정말 좋아하겠습니다. 네, 바로 앞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서 학군도 이 동네에서는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순애의 대답에 김 사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리모델링도 새로 하신 것 같네. 네, 아들 내외랑 같이 살기로 했을 때 리모델링을 다시 했습니다. 실제로는 예진이 이 집이 천티난다며 요구해서 순애의 돈으로 한 리모델링이었어요. 그는 집을 모두 둘러본 후
김 실장과 잠시 귀속말을 나누더니 망설임 없이 순애에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집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 김 실장님께 듣기로는 집을 아주 급하게 처분하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유라도 있으신 걸까요? 집에 문제가 있다거나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그의 눈을 들여다보다가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니요, 집에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정말 아끼고 아껴 마련한 소중한 집입니다. 말 못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집을 정리하고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셨군요. 잘 됐습니다. 사실 저희도 아주 급합니다. 큰 아이가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데 반드시 한빛중학교로 배정받아야 하거든요. 대출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가진 현금으로 바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순애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석준과 예진이 돌아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혹시 3주 안에 잔금까지 전부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3주요? 저희는 오늘도 가능합니다. 그럼 계약은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 말에 김 사장은 옆에 있던 김 실장을 보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김 실장님, 오늘 당장 계약하시죠. 제가 오후에 바로 계약금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오늘 바로요? 순애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저희도 시간이 없습니다. 오후에 부동산 사무실에서 바로 뵙죠. 김 사장 일행이 돌아가고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황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순애입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황 변호사도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벌써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은 어디서 하십니까? 김 실장님 부동산 사무실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잠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법은 잘 모르니 계약서를 좀 꼼꼼하게 봐주셔야 했어요. 물론입니다. 어머님, 그게 제일인걸요. 시간과 장소 정해지면 바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후 2시 약속 장소인 김 실장의 부동산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커다란 지도 액자가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각종 서류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죠. 계약용 테이블에 김 사장과 순애가 마주 앉았습니다. 김 실장은 서류를 챙기며 분주하게 움직였고 순애의 격계는 든든한 지원군인 황 변호사가 배석하여 계약서를 미리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황 변호사가 순애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계약서 내용은 어머님께 불리한 조항 없이 아주 잘 작성되었습니다.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그 말에 순애는 떨리는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를 정성껏 눌러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길고 길었던 지옥 같은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듯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계약서 서명이 끝나자 김 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자그마치 5천만 원이라는 거에게 계약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주 뒤에 잔금 처리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사장이 순애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사무실에 황 변호사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로 시작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저를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순애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드님, 내 외침 정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당장 내일부 시작해야죠. 이사보관센터도 이미 예약해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순애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과 희열이었습니다. 순애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5만 원건 뭉치를 건네자 돈 세는 기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통장에 찍힌 5천만이라는 숫자를 보며 순애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찾아가는 거야. 수십 년간 이어진 억압과 무시의 사슬을 끊고 마침내 자유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2주라는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순애는 이미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고 아들의 짐은 이사짐 보관센터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녀가 새로 얻은 보금자리는 작지만 아늑한 시골의 전원주택이었죠. 작은 텃밭까지 달려있어 그곳에서 소박한 여생을 보낼 생각을 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잠금일이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인 오후 3시 순애는 김 실장의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짐 사장은 약속대로 거액의 잔금을 순애의 통장으로 정확하게 잊혀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울리는 입금 완료 알림 소리는 마치 천국에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집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김 사장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황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변호사님, 김 사장이 순애에게 다가와 새로 복사한 현관 열쇠를 건네가드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바로 이사 들어오겠습니다. 소중한 집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네, 깨끗하게 비워놓겠습니다. 소중한 집이라는 말에 순애의 가슴은 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이제는 자신의 것이 아닌 그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메모지 한 장을 꺼내 굵은 펜으로 아주 짧고 간결한 문장 하나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지난 세월, 모든 울분과 분노, 그리고 결심이 담긴 한 줄이었습니다. 순애는 그 쪽지를 현관문 틈새에 단단히 끼워놓고 자신의 작은 가방 하나만을 넣은 채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섰습니다. 바로 다음 날 오후 한 달간의 호화로운 과미어 양을 마친 석중과 예진, 그리고 예진의 부모가 의기양양하게 김포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온갖 명품 쇼핑백이 주렁주렁 들려 있었죠. 아, 피곤해 죽겠다. 역시 집이 최고야. 빨리 가서 누구 싶. 석중이 큰 캐리어를 끄리며 툭 덜거렸습니다. 그래도 한 달 동안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네. 역시 돈이 좋긴 좋아. 박미자가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띈 채 말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파트 앞에 도착한 그들은 익숙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석중이 의기양양하게 현관문 앞으로 다가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미빈빅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뭐지? 석중이 다시 한번 번호를 눌렀지만 차가운 기계 온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단단히 화나서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나 보네. 아,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사람 귀찮게 하네. 네, 빨리 전화해서 문 연락을 해. 예진이 발을 동동 구르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 석중의 눈에 문틈에 위태롭게 끼워져 있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지? 석중은 고개를 갸웃하며 그 종이를 빼내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마치 사형선 고문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집은 팔렸다. 이사짐 보관센터 전화번호는 문자로 남겨둬마. 순간 석중의 얼굴에서 피기가 싹 가셨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느낌에 그는 종이를 넣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데 왜 그. 답답해진 예진이 석중의 손에서 축지를 거칠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집은 팔렸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진의 날카로운 비명에 뒤에서 있던 석중의 장인 장모도 깜짝 놀라다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들 그래? 엄마 시어머니가 집을 팔았다고 써놨어요. 뭐라고? 그 노인, 내가 미쳤나? 그게 무슨 소리야? 박미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석중은 여전히 넋인 아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일 없어. 엄마가 설마 진짜로 예진의 짜증은 어느새 분노로 바뀌어 있었어. 설마 우리 놀래주려고 장난치신 거겠지. 늙으면 주책이라더니 장난도 참 살벌하게 치시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딩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함께 어제 보았던 김 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내렸습니다. 편호 102호, 여기 맞죠? 이삿짐 센터 직원이 묻자 김 사장이 현관문 앞에 짐을 치고 서 있는 석중 일행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저 혹시 이 집에 사셨던 이전 거주자분들이십니까? 석중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예진이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네, 우리가 이 집 주인인데 당신들은 누구세요? 아, 그러시군요. 저희가 이 집을 새로 매입해서 오늘 이사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김 사장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말에 예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주인이라니까요. 실례지만 저희는 이전 소유주이신 김순애 어르신과 2주 전에 잔금 처리까지 모두 마치고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김 사장의 대답에 석중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는 휘청거리며 벽을 집었습니다. 눈앞에서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자 그들은 비로소 쪼치에 적힌 5글자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박미자가 황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니, 이보세요. 우리 사돈이 집을 팔 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린 여행 갔다가 지금 막온참인데 갑자기 집이 없어지면 우리 애들은 어디에 가라는 말씀이세요? 김 사장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집을 산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전 소유주 분과 직접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사를 진행해야 해서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그들을 지나쳐 집을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자신들의 것이라 밀었던 집으로 나선 사람들의 가구가 들어가는 끔찍한 광경을 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 매가 되죠. 미라쟁 근어턴제. 오약게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예진이 결국 복도 바닥에 주저앉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석주는 멍하니 서서 김 사장의 어린 아들이 자기 방이었던 곳으로 신나게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싼 명품 캐리어에 둘러싸인 채 복도에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지옥의 한가운데 떨어진 것처럼 처량하고 비참했습니다. 박미자가 혀를 차며 딸을 일으켰습니다. 예진아, 그만 뚝 붙이고 일어나. 이런 데서 울고 있으면 뭐가 달라져. 일단 호텔이라도 잡아야지. 그걸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짐을 끌고 도망치듯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택시 안에서 예진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계속해서 흐느꼈습니다. 석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족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집은 팔렸다. 그 짧고 차가운 한 줄에 담긴 어머니의 분노가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예진의 부모는 중국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하룻밤 만에 서둘러 떠나버린 뒤였습니다. 한 달간의 호화로운 여행으로 가진 돈을 전부 탁진한 석준과 예진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호텔비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짐을 싸들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들이 몸을 누일 곳은 퀴치한 냄새가 나는 도시 변두리의 각산 모텔뿐이었죠. 석준 씨 어머니, 연락처는 대체 언제 알아볼 거야?
여기서 평생 썩을 작정, 약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예진이 젓가락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알아보고 있자 친척들한테 다 전화 돌려봤는데 아무도 엄마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고 석준 역시 지칠 대로 지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온갖 수소문 끝에 그들은 순애의 오랜 친구인 미자의 연락처를 겨우 알아냈습니다. 미자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잡아댔지만 석준이 전화기 너머로 거의 울부짖으며 애원하자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정확한 주소는 몰라. 다만 강릉시 근처로 가서 작은 집을 구해려고 만들었어. 석준과 예진은 그 말을 힐락 같은 희망으로 붙잡고 고장 강릉시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4월 내내 거짓골을 한 채 그 지역의 부동산과 마을을 샅샅이 뒤지며 순회의 행방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적한 시골 마을 어귀에서 작은 전원주택가 폐서 있는 순회를 발견했습니다. 마당에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있는 순회의 모습은 지난 몇 년간 그들이 보았던 그 어떤 모습보다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석주는 떨리는 손으로 녹슨 철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농농농. 누구세요? 안에서 들려오는 순애의 목소리에 석준은 울컥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야. 석준이 엄마. 잠시 문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순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니?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그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과 마주한 순간 석준은 와르르 무너지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집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날 내가 엄마 빤 때린 것 때문에 그래요. 그건 잘못했어.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석준은 이 모든 상황을 무마하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예진도 옆에서 서럽게 울며 순애를 쏟아보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가족끼리 이럴 수가 있으세요? 저희가 잠시 철이 없었다고 아예 연을 끊고 길바닥에 내쫓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하지만 순애는 화도 내지 않고 믿음도 없이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나가라 여기서 당장. 엄마 제발 우리 집 판돈 조금만 줘요. 우리 갈 곳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집이 아니고 네 집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순애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주춤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뇌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지난 세월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은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아버지의 유품이었던 내 낡은 의자를 버렸던 날, 내 놈 사업 빚을 갚으라고 내 노후 자금을 갈취해 가던 날, 그리고 내 장모 앞에서 이 엄마를 걸리적거리는 짐짝 취급했던 그 수많은 날들. 나는 전부 참았. 순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네가 내 삶을 후렴친 그 순간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고 나는 내 엄마의 길을 포기했다. 석준이 울며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건 정말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순애가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나를 때린 건 순간이었을지 몰라도 나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한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 예진이도 마찬가가.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예진이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악을 쓰며 되들었습니다. 어떻게 자식 앞길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피도 눈물도 없으세요. 순애가 싸늘한 눈빛으로 예진을 쏘아보았습니다. 앞길을 막아. 너희가 말하는 그 앞길이라는 게 평생 이 엄마 등골이나 빨아먹고 사는 길이었니? 저희를 길바닥에 나와 함께 만드셨잖아요. 내 집을 내가 팔았는데 그게 왜 너희를 길바닥에 나와 함께 만든 거지? 너희는 내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나를 종년처럼 부려먹었어. 그게 너희가 말하는 가족이니? 순애의 섯을 펄언 일골에 예진은 입을 국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석준이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순애가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너희 둘이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순애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석준의 얼굴 앞으로 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에게 주는 내 마지막 돈이야. 봉투 안에는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반지하 방을 구해 새 인생을 살든 지난 나를 후회하며 술이나 퍼마시든 이제는 내 알파 아니다. 그건 네 몫이. 순애의 목소리는 이제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라. 석준은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500만 원 이걸로 어떻게 살아? 그때 예진이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습니다. 두고 보세요.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외로워서 땅을 치고 저희를 찾게 될 거라고요. 순애는 문고리를 잡으며 예진을 향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예진아, 너희라는 지긋지긋한 혹을 떼어냈으니 이제야말로 두 다리 뻗고 편히 살 수 있을 테니. 황 대문이 무정하게 닫혔습니다. 석준과 예진은 한참 동안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돌아가는 길 예진이 악에 받쳐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우린 정말 어떻게 이 돈 가지고 뭘 어떻게 하냐고. 석준은 어머니가 던져준 돈 봉투를 부서져라 꽉 쥐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내뱉었습니다. 일단 반지하 방이라도 알아봐야지. 그날 밤 순애는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그녀의 가슴을 질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마침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순애는 화과분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인생의 첫날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순애 집에서 쫓겨난 지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시커먼 곰팡이가 벽지를 뒤덮은 도시 변두리의 반지하 모름에 짐을 풀었습니다. 한 달치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나니 그들의 손에 남은 돈은 고작 몇십만 원에 불과했죠.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과 버려진 담배꽁초만이 보이는 빛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둡고 축축한 공간이었습니다. 예진은 곰팡 내나는 이불 위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흑흑, 여기가 정말 우리가 살 곳이란 말이야? 당신 사업은 다 말아먹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한 달 전만 해도 괌의 최고급 호텔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녀였습니다. 시끄러워. 일단 좀 참아.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거 아니야. 석준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얘기는 아무런 방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진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친정 어머니 박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더 저렇게 더 처량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나 예진이야. 엄마, 나 지금 반지와 dam침방에 살고 있어. 곰팡이가 피는 이런 데서. 엄마, 나 좀 도와줘.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돌아온 것은 얼음장보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거니?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니 시험이 하나 구슬리지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 아니니? 그리 집안 망신은 아주 혼자 다 시키고 있어.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도 어쩔 수 없었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 내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 우린 중국에서 사업하느라 바쁘니까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라. 푹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예진은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지며 짐승처럼 소리 질렀습니다. 다들 왜 나한테 만일의 가족이면서? 의학. 석준 역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윤석준, 너 진짜 미쳤냐? 네가 사업한다고 여기저기 돈 빌리고 아직도 못 갚은 거 소문이 다 났어. 누가 돈을 빌려주겠냐?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쪽팔린 줄 알아 친구들마저 그의 등 뒤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집과 돈,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두 사람은 그제야 지옥 같은 현실과 정면으로 맞췄어야 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었습니다. 석주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헤맸지만 별다른 기술 없이 나이만 먹은 그를 반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24시간 편의점의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되었습니다. 예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명품 가방을 어깨 메고 백화점을 누비던 그녀의 손은 이제 패스트푸드점 주방에서 뜨거운 기름과 음식물 쓰레기를 만져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천한 일을 해야 해? 예진은 기름때 묻은 그를 슬닦으며 서러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들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벌어들이는 풍도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죠. 돈이 없자 그들은 서로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이번 달 월세 내야 하는데 어떡할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당신 엄마한테 그 모양 그 꼴로 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뭐 나만 잘못했어?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게 다 당신 탐욕 때문이잖아. 뭐 이 미친놈이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저주가 난무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석주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술 참 하셨어. 아, 시끄러워. 너 때문에 답답해서 마셨다. 왜? 석준이 비그덕거리는 침대에 몸을 던지듯 주저앉았을 때였습니다. 그의 흐릿한 시선이 먼지 쌓인 서랍장 위에 놓인 낡은 가족사진 한 장에 머물렀습니다. 어린 자신이 어머니 순이의 품에 안겨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고왔던 그 얼굴 엄마 석준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 엄마한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는 어린아이처럼 사진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그의 뒤늦은 후회는 텅 빈 반지하 방에 공방 내 나는 공기 속으로 허무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월세가 벌써 2달이나 미었는데 언제 주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발 일주일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석준이 고개를 숙이며 빌었지만 집주인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다음 주까지 방배세. 그날 밤 예진이 텅 빈 눈으로 석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로 길바닥에 나와 함께 생겼네. 어떡할 거야? 석준이 창살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발목을 멍하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내일은 공장이라도 알아볼게.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사랑도 희망도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석주는 밤마다 자신을 이 평생을 희생했던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2번 다시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스스로 파놓은 이 지독한 나락에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파놓은 나락에 빠져 허우적대는 아들 내외와는 달리 순의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긋지긋 됐던 계절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도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순이는 조용하고 아늑한 시골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온전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다란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순이는 갓 내린 커피 향을 맡으며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고 누구를 위해 밥을 차려야 할 의무도 없었죠. 오늘은 또 뭘 해볼까? 순이는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텃밭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직접 심은 상추와 무배추가 가을 해산날에 무릉무릉 자라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밀짚 모자를 쓰고 텃밭으로 나가 가장 실하게 자란 상추면이 풀다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생명을 길러낸다는 것이 이렇게나 소중하고 경이로운 일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때 멀리서부터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이야, 나왔어. 오랜 친구 미자였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순이의 새 집에 놀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어머, 어서 와, 미자야. 또 일찍 또 왔세. 그럼 우리 순이 뭐하고 사나 감시하러 왓집 팥밭이라고 있었구나. 세상에 상추가 아주 그냥 싫다다. 그렇지, 내가 키운 거라 그런지 쌈 싸 먹으면 그렇게 달고 맛있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은 함께 웃으며 텃밭에서 갓 딴 채소들을 바구니에 담아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향긋한 국가차를 끓여 미자에게 건넸습니다. 순이야,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 혼자 사는 게 외롭지는 않고 미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순이는 착장을 든 채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로울 틈이 어디 있니? 오히려 이렇게 마음 편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 그래도 가끔은 그 녀석 생각나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생각이 왜 안 나겠어? 내 배 아파 나온 자식인데. 수매는 착장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어. 미자, 내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집에서 지난 수십 년간 얼마나 숨막히는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를 말이야. 맞아. 그때 너 보면 내가 다 속이 터졌어. 지금은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저녁 내내 TV를 크게 틀어놓고 봐도 아무도 나한테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자유롭고 좋을 수가 없다니까? 두 사람은 오후 내내 햇살이 드는 거실에 앉아 젊은 시절의 추억부터 시시콜콜한 동네 이야기까지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미자의 손에 이끌려 마을 노인정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박 할머니, 김 할머니, 이 할머니 등 비슷한 연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새로 오신 분이 그렇게 곱다더니 정말이네. 도시에서 살다 오셨다면서요? 박 할머니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서울에서 살다가 공기 좋은 데서 살고 싶어서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그럼 자식들은 다 서울에 있겠네. 주말마다 보러 오고 그러겠네요. 김할머니의 순진한 물음에 순애는 잠시 침묵하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식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할머니들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순애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 평생을 자식, 자식 노래를 부르며 살았는데 정신 차려보니 정작 내 인생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오직 저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보려고요. 순이의 말에 비슷한 세월을 살아온 할머니들이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 말 맞아. 우리도 자식들한테 희생할 만큼 했지.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지.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작은 협탁 위에는 남편이 사준 낡은 꽃무늬 선수건이 액자 속 사진처럼 소중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선수건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돌아가신 남편에게 나지막 기속 싸겠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동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리석게 살았나 봐.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순애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되뇌었습니다. 집이란 단순히 시멘트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숨쉬는 공간이라는 것을 이 작은 집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고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불편한 짐짝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순애는 난생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평범했지만
눈물나게 행복한 하루였다. 텃밭의 무가 손가락만큼 굵어졌고 노인정에서 사귄 새로운 친구들과 실컷 웃고 떠들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이토록 소중한 것이었다니 순애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봄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 같다. 그날 밤 순애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는 30살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리던 젊은 시절에 자신이 나타나 지금의 순애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 아침에 눈을 뜬 순애는 날아갈 듯이 개운한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좋은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녀의 얼굴에는 지독한 고통의 강을 건너 마침내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되찾은 사람만이 지울 수 있는 눈부북의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